네, 한류와 언어 9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9번째 PPT의 17쪽 스타의 유행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차시에서는 18쪽 클로즈업과 스타라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업이라는 말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도 그 나이어의 논문이 계속되고 있어서 까먹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다이어의 논문을 이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할리우드 그 영화 산업에서 비롯된 스타 시스템 얘기를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극과 영화에서부터 그 이 미디어가 가지는 차이에서 클로즈업 효과가 이제 달라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 뭐 젊은 여성 선생님은 뮤지컬이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실제 선생님도 음악회나 이런 데 가보면 뭐 국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국악 연주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창이나 이런 것도 실제 그 무대를 보면 정말 압도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리타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실제 무대를 보는 것이 주는 그런 어떤 현장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이런 뭐 실제 연극 무대에서 우리가 공연 무대에서 보는 그런 라이브 상황을 봤을 때 훨씬 스타와 내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느낄 것 같은데, 오히려 영화에서의 그 클로즈업 때문에 그 스타와 어떤 그 팬이죠. 팬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객이 바로 연기자 앞에 있지만 오히려 연극은 덜 그 관객과 친밀한, 팬과 덜 친밀한 미디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대와 객석 사이의 공간이 근본적인 거리를 두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TV에서는 예를 들면 뭐 내가 너무 좋아하는 뭐 남배우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 감정이입이 되는 여배우의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표정, 뭐 정말 미세한 모공, 그 다음에 표정의 그 미세한 변화, 잔주름 이런 것들을 다 봄으로써 오히려 더 그 클로즈업 효과로 인해서 더 친밀한 그 느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무대 위에 있는 스타나 화면 속에 있는 스타나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뜻밖에도 영화를 통해서 연극과는 달리 영화라는 그 미디어가 클로즈업을 통해서 스타와의 내적 친밀감을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클로즈업은 인간 표정을 발견하게 한다라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클로즈업은 일종의 침묵의 독백이다. 침묵의 독백, 사일런트 모놀로그. 침묵의 독백으로 가장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이 이를 통해 객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즈업은 스타 현상의 중심적인 기능을 한다고 하죠. 뭐 물론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클로즈업이 되면 더 이렇게 더 호감을 느끼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반드시 외모가 아주 뛰어난 배우에게만 몰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클로즈업은 굉장히 중요한 효과고, 아마도 이러한 측면에서 그 유튜브 상의 어떤 그런 BTS가 여러 가지 그런 그 뭐랄까 영상 자료들을 올리면서 팬들과 친밀함을 솔직히 어떤 팬도 1대1로 뭐 국내 팬들도 그들과 뭐 연인이 되지 않는 한 1대1의 관계의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손안에 든 핸드폰, 그러니까 이건 정말 더 나와 더 가까운 느낌으로 다가서지 않았을까. 뭐 내 남자친구, 내 동생 이런 측면에서도 클로즈업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논문은 1979년의 논문이기 때문에 지금의 미디어는 또 예측하지도 못했죠. 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산 현상으로서의 그런 스타를 바라봤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였죠? 조작이었어요. 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 현상으로서의, 조작론으로서의 스타 시스템이 주로 이제 논의되었다면, 소비 현상으로서의 스타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소비 현상으로. 우리는 이미 스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살펴본 대로 생산 관점의 스타를 살펴보면 스타를 만들어내는 제작자들을 강조하게 되지만 스타의 창출에서 더욱 결정적인 힘은 특히 뉴미디어의 탄생 이후에는 관객, 즉 소비자라는 주장은 사실 이게 더 왜냐하면 생산자도 이제는 알게 모르게 더욱더 강력해진 소비자의 그 입김에 좌지우지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타와 관객의 유형, 이 스타와 관객 관계의 유형은 지금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motional affinity를 보여주고 있는 감정적 친화, 이게 대부분의 그런 스타와 여기선 관객이라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했지만 영화니까 스타와 팬의 관계는 가장 약한 관계의 범주로 일반적이고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이다. 특정 스타에게 느슨한 애착심을 가지며 보통 수준의 감정 몰입 상태다. 글쎄 웬만한 팬덤에 속해 있는 팬클럽에 가입하고 팬덤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감정도 친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보면서 저 사람 괜찮아는 이거는 사실은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못 되거든요. 그 사람한테 특별히 뭐 드라마로 괜찮네 하는 사람은 뭐 악플도 달지도 않지만 선플도 달지도 않는 그냥 애매한 가정이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논외로 해야 되겠죠. 모방은 이미테이션. 이건 당연하죠.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뭐 유행하는 어떤 뭐 드라마의 어떤 스타가 뭘 입었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뭐 젊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또 그 다음에 뭐 BTS에 누가 입었다 뭐 그냥 뭐 완판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스타가 가지고 하는 일거수일투족, 뭐 외적인 의상뿐 아니라 뭐 사용하는 물건 이런 것까지 그가 사용하는 것은 그녀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이상적 모델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당연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셀프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 동일시. 그 다음에 이제 투사, 프로젝션. 이건 조금 이제 위험한 단계로 가게 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자기 동일시와 투사. 그러니까 투사가 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를 경계를 확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타와 나를 자기 동일시해서 강력한 몰입 상태를 보여서 일체감까지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이런 예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나의 스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지탄받아야 마땅한데 이제 팬덤이 강력히 옹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혹 니네들이 방어를 함으로써 더 싫은 마음이 생긴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동일시 현상과 관련되는 것, 과몰입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타를 지지해야 할 것은 지지해야 하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뭐 지지하더라도 처벌을 반대하거나 뭐 왜 가짜로 나의 스타를 공격하느냐 이런 허위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이고, 투사는 이제 프로젝션. 이제 이 투사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스토킹 같이 뭐 좀 이상한 상태까지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투사는 모방이 극단적으로 이제 치다른 상태를 모방을 하다 못해서 말하자면 삶 자체가 스타의 세계로부터 도출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실 세계가 그 사람의 세계에서 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삶의 주체가 이제 내가 아닌 거죠. 모방의 차원을 넘어서는.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심리학적으로 뭐 좀 더 접근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병리적인 현상이라면.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합시다. 네. 이 논문에서 선생님이 제일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인데, 욕구, 꿈, 그리고 집합적 무의식. 그러니까 아마 스타는 나의 내적 욕구, 그리고 이제 번역문이다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돼. 어떤 나의 내적 욕구, 내적 꿈,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팬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대중들이 집합적인 어떤 무의식에서 추구하는 바가 이제 드러나 투영된 것, 이런 것들이 스타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데 뭐 말만 어렵고 그냥 소개만 해놨습니다. 특히 제일 이해하기 쉬운 표현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스타를 다양하게 개념화된 대중의 내적인 욕구에 맞추어 표현해주는 것으로 본다. 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떠한 장치도 결코 그 자체만으로 스타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결국 집합적 무의식의 욕구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중의 집합적 무의식 욕구가 함께 우연히 이렇게 일치되었을 때 스타 탄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스타 시스템이 스타를 완벽하게 창조해내지는 못한다. 즉 완벽한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지난 차시에도 말을 했지만 스타 시스템은 스타로 선출된 후보를 제안하고 아이돌 그룹 같으면 연습생들을 만들어내고 그 중에서 후보에 대한 애호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번역 표현이라서 그렇지만 후보를 선택하고 이 선택한 후보를 계속 밀어주고 이걸 적절하게 이용한 게 뭘까요? 프로듀서 101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직접 투표, 물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도 또 보세요. 조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이제 어떤 그런 기획사와의 그런 이제 농간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후보군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주 가시적으로 현현화 시켜놓은 거죠. 그 프로그램은 인간의 나의 어떤 그 스타를 만들고자 하는 내적 집합적 무의식의 욕구들을 구현시켜 놓은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논문은 논문이에요. 네. 이런 선생님도 이제 전공과 전혀 다른 논문들을 접하면서 물론 굉장히 이제 어렵겠지만 선생님처럼 이제 막 굉장히 분석을 하고 어휘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되게 예민한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이렇게 좀 뭐랄까요, 문화론 또 문학을 포함하여 이런 포괄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낯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내가 같이 공부해 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논문도 나름대로 재밌었어요. 이런 논문도 쓰는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수합해서 재미있는 어떤 컨트라스트를 보여주는, 우리가 국어에서 글쓰기에서 비교와 대조의 기법을 사용해서 글쓰기를 하는 방식이 있죠. 비교는 뭐죠? 유사점을, 대조는 차이점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 글은 이 논문은 대조의 기법을 굉장히 잘 활용한 논문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레이스 켈리와 마릴린 몰로, 원어의 제목은 토마스 해리스라는 사람이 1991년에 작성한 논문이고요. The Building of Popular Image, 대중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레이스 켈리와 머릴린 멀로를 제시했습니다. 1991년이고 멀로가 62년인가 죽었고 뒤에 이제 그 생물연대가 있는데 켈리가 82년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91년도면 이제 이 90년대는 뉴미디어 혁명이 일어나서 말하자면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의 스타 시스템이, 스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들이 있었던데 이제 이런 어떤 50년대 초반의 초창기 스타 시스템에 대한 회고 및 반성 및 분석 이런 논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그 우상의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이제 그러니까 idols of production, 생산으로서의 우상이 있고 생산자로서의 우상이 있고 그다음에 idols of consumption, 소비로서의 우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대나 근대의 우상들은 어떤 새로운 기존의 시스템의 혁명적 존재가 되는 생산자로서의 우상이었다면 20세기 이후의 현대 대중문화의 우상은 대량 소비가 되는 명멸하는 순간적인 그런 소모되는 소비자로서의 우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문화사회학자인 레오 로엔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오 로엔달은 대중적 우상에 대한 이 사람 미국 학자니까요. 미국인의 선택이 생산적 우상에서 소비적 우상으로 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비적 우상으로 되면서 우상은 어느 순간 대중에 의해서 버려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유비관은 못 버려요. 우리가 항상 중요한 상징 코드로 사용이 되죠. 알렉산더 대왕을 버릴 수가 있나요? 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소비적 우상이 되면 어느 순간 뭐 금방 추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내 손 안에.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요즘 제일 그 연예인들이 힘든 것이 어디 가서 밥 먹고 그럴 때 그러니까 사실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그리고 꼬리 거지 같은데 같이 뭐 사진 찍어 달라든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떨 때 되게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스꽝스럽게 SNS에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거절을 했을 때 아, 뭐 저 사람이 저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악의적으로 뭐 인간성이 더럽다 이렇게 올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야말로 손가락에 클릭 하나로 사람 하나를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는 세상이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아나요? 권위가 상실이 되는 거죠. 권위가 없어지는 권위부재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권위부재의 시대예요. 물론 기성세대의 뭐 국회의원들이나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이나 뭐 또 어른들이 권위를 잃는 행동들을 스스로 보여주는 면이 있죠. 이것도 미디어의 발달 때문이에요.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뭘 하는지 또 뭐 음란물을 보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고 앞에서 에헴하면 정말 최고의 인격자인 걸로 과거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권위가 상실되는 시대인데 권위를 요구하는 직업들에서도 권위가 상실이 되는데 이제 연예계 종사자들은 소비적 우상으로 한때 각광을 받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되기가 더욱더 쉬워졌던 거죠. 일찍이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서는 대중적 스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들을 스테레오타입하는 방식을 고안해냈어요. 우리가 지난 차시에 이미 배웠죠. 즉 스타들이 특정 스타일의 이미지를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제임스 딘이 일찍 죽었으니까 망정이지 늘 반항아. 뭐 로커드스는 늘 정의의 사나이. 뭐 이런 식으로 고정화된 특히 5, 60년대 배우들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5, 60년 배우들이 나왔던 그런 영화를 여러분들은 거의 못 봤고 선생님은 이제 주말의 명화 뭐 이런 때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얘기했죠. 우리나라 영화에서 그 영화권, 영화판권, 수입권을 사기 위해서 이제 검열에 만족시킨 그런 영화들을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어떤 그 뭐랄까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영화들을 찍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선생님은 그런 영화들을 봤었는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이제 뭐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와요. 그러면 늘 너무나 아름답고 지고지순하고 근데 잉그리드 버그만은 사생아가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물론 현대 사회는 그 사람의 드라마 이미지가 그렇고 말건 사생활이야 뭐 문란하건 말건 드라마 속에서는 성녀면 상관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과거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많아지기는 했죠. 많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여자 저 여자 뭐 그런 남자 배우가 뭐 한 여자만을 평생을 순정을 바쳐 사랑하는 역으로 나오면 몰입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미지 조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잉그리드 버그만 같이 뭐 성녀 잔다크를 연구했는데 이러면 믿지 않는 그런 현상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여배우들은 그레타 가르보라는 여배우가 있었어요. 그레타 가르보는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절대로 자신을 노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화된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환상을 팬들이 깨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레타 가르보의 얘기는 아주 유명한 그런 여러분들한테 좀 낯선 옛날 배우들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이스 켈리는 지적이며 귀족적인 정숙한 숙녀, 남성들이 이상적 반려자, 네, 좋은 얘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뭐, 글쎄요, 여러분 세대에는 이게 좋은 얘기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뭐, 부모님들이 흔히 말하는, 아들 둔 부모들이 가장, 맞이하고 싶은 며느리감인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됐어요. 네. 사실 이 이미지가 그녀가 왕비가 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레이스 켈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화사에서 아주 치밀하게 숙녀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또 그렇게 또 가정 환경도 대단히 좋았어요. 20살에 데뷔를 했는데 옛날에는 뭐 일찍 결혼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마릴린 monroe는 16살에 첫 번째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어요. 아주 부자였어요. 그래서 스포츠맨이자 사업가로서 성공한 부친에 대한,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죠? 홍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기 전에 이 스타가 될 만한 영화 배우에 대한 어떤 홍보를 초기에 시작할 때는 이 사람의 주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런 여자가 있는데 이런 가정 환경에 살아서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레이스 켈리 같은 경우는 치밀하게 이제 숙녀 이미지, 가정적으로도 부유하고 화목한, 실제로 그랬어요. 화목한 가문에서 태어나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아서, 그럼 많은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배우자로서 이런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정형화, 스테레오타입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다음 페이지에 그녀의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네. 뭐 그렇죠. 전형적인 뭐랄까요? 지적인 백인 미녀예요. 얄팍한 입술과 날렵한 콧날.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아까 아이언맨 그 부인으로 나오는 여자친구가 부인으로 나온 이 여자 이름 자꾸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이미지예요. 금발머리에 아주 지적인. 네. 그래서 이 여성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는 남성 팬들의 욕구뿐 아니라 여성 팬들에게도 긍정적이에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매춘부가 좋아요? 싫잖아요. 그러니까 정숙하고 이렇게 지적이고 그리고 이런 여성들도 우호적이에요. 우호적이고 그런 이미지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게 됩니다. 전달하게 돼요. 그 이미지 홍보 활동들이 이런 분석을 이제 그 논문을 쓴 그 사람이 토마스 해리스였죠. 1951년부터 56년 6월 사이에 주로 켈리와 그 멀로에 대한 홍보 자료라든지 광고가 실렸던 전국의 신문, 잡지 모든 자료들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두 스타일의 홍보 캠페인 과정 전체가 공통적으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레이스 켈리와 마릴린 홍보 과정 초기 단계는 실제 삶의 얘기와 홍보의 기본 자료로 다 이용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멀로는 어떠했느냐? 멀로는 너무나 그레이스 켈리와 아주 달랐어요. 선정적이고 육감적인 백치미, 섹스 심벌 마릴린 멀로. 멀로는 여러분들이 그레이스 켈리보다는 마릴린 멀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겠죠. 알 텐데 멀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의 고아였어요. 거의 고아였고 아주 불우한 환경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자신의 상황을 빨리 뛰쳐나가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선택을 했는데 그때가 16살이었어요. 16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6살이니까 17, 18쯤 됐겠죠. 그런데 이제 뭐 이때 결혼했으니까 결혼이 성공했겠어요? 결혼은 당연히 실패했죠. 자, 어떻게 되나? 이혼녀가 된 거죠. 이혼녀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물란해도 되는 여성? 뭐라고 할까요? 남성들이 만만히 대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의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켈리와 전혀 달라요. 켈리는 이렇게 좋게 자라서 이렇게 곱게 자란 여자예요. 얘는 이렇게 자라서 그래 내가 좀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점점 그런 이미지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겠지만 20세기 최고의 극작가라고 하는 아서 밀러와 이 여자가 세 번째 결혼인가를 하게 되죠. 아서 밀러와 결혼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했어요. 아서 밀러 미쳤어? 왜 저런 여자랑 저런 머리 텅텅 빈 여자랑 결혼을 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멀로는 머리가 텅텅 빈 여자가 아니었어요. 상당히 지적인 여자였고 뭐 나름대로 영화 제작이나 이런 연기나 이런 데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데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 놓고 이 형태를 바꾸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관객들도 그 다음에 제작사도. 네,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켈리는 이런 스테레오타입의 여배우로 크게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금방 은퇴를 해요. 금방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빨리 26살인가 은퇴하고 결혼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1950년대 여성들이에요. 1950년대에 20대인 여성들이기 때문에 결혼을 굉장히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50대 중반인데 55인데 선생님은 굉장히 늦게 결혼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친구들은 대부분 20대 중반에 결혼했고 그때 결혼 평균 연령이 22세 이렇게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30이 넘으면 여배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죠. 지금처럼 뭐 40이 넘은 여배우가 뭐 로맨스를 찍고 이런다는 건 상상할 수 없고 젊고 아름다운 여성, 20대 여성이어야만 여자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그래서 그레이스 켈리 는 미국의 여배우고 29년생이에요. 29년생 하니까 지금 살아있다면 이제 90이 넘은 할머니죠. 모나코의 대공, 이제 그 왕을 대공이라고 해요. 레니에 3세의 대공비입니다. 1950년 20세의 나이로 연기를 처음 시작했고 1953년 10월 모간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영화계에 데뷔를 했고 1954년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골든글로브 상도 탔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상을 모두 거머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 가치관, 여성에 대한 가치관으로 보면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6살에 연예계를 은퇴하고 이제 모나코로 가서 왕비가 되었고 82년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망을 했고 1999년 6월 이제 미국 영화의 전설적 50명의 배우 중에 한 명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도 보다시피 모간보는 여러분들은 거의 모를 거고요. 선생님처럼 좀 나이가 있는 사람도 이제 좀 옛날 영화라고 생각하는. 네. 그래서 켈리는 전형적인 레이디 스테레오 타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겁니다. 반면, 자, 멀로의 경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선정적 이미지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사실 이 멀로는요, 필라델피아 아니죠. 그러니까 가족도 없이 혼자 자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약간 모델 활동 같은 것들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모델을 이제 낮춰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성이 몸을 활용해서 직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아무래도 이제 천하게 보았던 그런 시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보 자료들이 켈리와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숨찬 목소리, 이것도 다 만들어진 거예요. 숨찬 좀 뭔가 성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목소리, 엉덩이를 크게 흔드는 걸음걸이, 노출이 심한 반쯤 개슴츠레하게 뜬 눈, 또 약간 벌린 입.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멀로의 사진 다음 페이지를 봐보면 이런 사진이, 이 사진조차도 가슴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드러나게 보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진들이 그래요. 멀로의 사진들은 대부분. 그래서 근데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멀로는 그리고 자신의 본명도 사용하지 않았죠. 완전 이제 그 켈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켈리는 켈리 가문에 이제 그것을 켈리 가문을 드러내야 하니까 오히려 살린 반면, 이거는 아주 필라델피아의 유서 깊은 켈리 가문의 딸이다 라고 해야 되니까 그레이스 켈리를 그대로 사용했고, 멀로는 이 노마진이라는 이름이 이제 너무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섹시하고 이런 이름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명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멀로이즘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즘이라는 말이 붙을 만큼 지금까지도 어떤 섹스 심벌의 성적인 아이콘으로서는 최고라고 할 수가 있죠. 글쎄요. 근데 아마 멀로는 싫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여자도 자신을 성적 대성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좋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로는 10년간 활동을 하면서 62년 사망할 때까지 지금 환율로 20억 달러
몇 조에 해당하는 거죠? 그만큼 돈을 벌었어요. 뭐 켈리와는 뭐 켈리 왕비가 됐으니까. 네. 그런데 1953년 마릴린 monroe는 할리우드에서 이제 나이아가라 선생님 봤어요. 혹시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걸로 이제 어떤 성적 매력을 가진 아이콘을 그 전에 이미 홍보 전략은 다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여기서 이제 섹시 아이콘으로 시작해서 백치미 금발 미용. 근데 단순한 섹시 아이콘이 아니라 백치미다. 성적 대상이 되려면 멍청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라는 그런 영화에 출연하면서 이제 더욱더 스타성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955년에 최고 흥행작인 7년 만의 외출, 뭐 뜨거운 것이 좋아로 그의 스타성은 이제 확고한 그 지위를 갖게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스테레오타입은 이제 섹스 심벌이 되어버린 거죠. 자신의 커리어 내내 이제 이 이미지를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사실 쉽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 당시 분위기가 정형화된 이미지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1959년에 가서 골든글로브 상을, 여우주연상을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마릴린 monroe는 그녀의 사생활이 더 뭐 이제 결혼도 뭐 야구 선수인 그 디마지오랑도 결혼하고 아서 밀러랑도 결혼했지만 또 파경이 됐고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코 자기 자신의 이미지도 싫은데 계속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까지도 뭐 존 F 케네디니 뭐 로버트 케네디니 하면서 뭐 암살됐다 뭐 음모론 등이 나오고 있죠. 신경항쟁제 현재로서 가다복용으로 이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뭐 한 사람도 뭐 좀 더 살 수 있었는데 살아있으면 90까지, 왜냐하면 레니의 공은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켈리의 남편은. 그런 거 보면 두 사람 다 일찍 죽었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monroe의 삶이 좀 더 측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스타 시스템에 대해서 요번 주차에는 주로 배워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류 스타에 대한 그 이해를 하려면 좀 더 스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80년대의 최고 스타들인 마돈나와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좀 더 살펴보고, 그러한 스타 시스템을 이해한 다음에 현재 한류 시스템에서의 스타 시스템은 어떠한가를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